이 시간은 이제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간은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오픈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실은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녹여내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심리치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고, 심리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궁금하시기도 하실 거고, 어린이집마다 특성이 있죠. 발도르프 어린이집, 몬테소리 어린이집, 심리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곳, 그냥 누리과정만 하고 있는 거 각각 다 다른데, 어 지금 이제 저는 심리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발도르프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녹여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 시간에는 더 많이 좀 상호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시간은 먼저 두 가지 크게 주제를 하는데,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내용과 놀이중심 유아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눠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이제 예전에는 평가 인증이라고, 최은교 선생님은 큰애가 21살, 작은애가 18살, 그러시군요. 그러면 최은교 선생님은 지금 보육교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다른 분들도 아직 나는 이래서 보육교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 알려주시고, 또 본인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궁금했던 것들, 또 이게 맞아요 라는 부분들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또 서로가 아이를 먼저 키우신 분들도 또 지금 현재 키우고 있으신 분들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애가 군대가 있어요. 남자아이 아들이시군요. 선생님 많이 보고 싶겠어요. 특히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또 걱정이 더 되고 그러시겠어요. 결혼 후 한 번도 일해 보신 적이 없으셔서 지금 보육교사를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졸업을 바로 하셔서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또 좋지만,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또 그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10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우리 그 학부모님과의 연령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선생님이 또 다른 부분으로 또 극복을 또 해내야 되시는 부분도 있고, 가장 많이 요즘에 이제 걱정, 부모님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학부모님들의 학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고, 또 관심도가, 유튜브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본인이 공부했던, 또 본인 유튜브로 받았던 지식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자기 교육관으로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교육관이 그와 같은 문제를 부모님과 또 그 선생님이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마침 부모님들은 이거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하라고 있어요. 선생님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육교사들이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육교사는 다른 민간 자격과 다르게 국가에서 그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본인의 일에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러려면 또 전문가로서 어떤 본인이 계속적인 공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채용 교수님은 자격증 취득해서 일을 해보려고요. 아이들을 좋아해서 주위에서도 적성에 맞을 것 같다고 하고, 저도 육아가 적성에 맞은 듯 합니다. 그럼 응원합니다, 선생님. 응원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물어보시고, 또 현장에 가시면 지금과 또 다른 모습이겠지만 또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또 본인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더 잘 헤쳐 나가실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평가 인증제라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잠시만요. 재채기가 나올 것 같다가 안 나옵니다. 그 어린이집은 그 전에는 평가 인증이 있었었는데, 평가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 인증 사무국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이 나라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평가인증 사무국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를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평가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도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돈을 내고 신청비를 내고 평가를 받는 거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평가 인증을 준비 이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평가 인증을 통과하면 뭐 정부에서 지원을 좀 더 해주겠다. 뭐 평가 인증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원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게 뭐 페널티를 뭐 부여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평가 인증을 준비하는 원에 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죠. 그러다가 2019년 6월 12일 날 어린이집 평가제로 변경을 했어요. 언제 변경을 했다고요? 2019년에. 이 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모든 어린이집은 다 이제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 전에는 의무적이 아니었지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질 관리를 하겠다. 어린이집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질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것이 2019년 어린이집 평가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005년에 평가인증 제도가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린이집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보육 서비스 실제를 제시하고 또 질적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하게 해서 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의 합리적인 어린이집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 또 정부에서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관리 체계를 위한 질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언제? 2005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3세에서 5세는 우리 나이로 5살에서 7살은 연령별로 누리과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시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부처가 지금 다르죠. 그리고 예전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과 이제 누리과정이 유치원 교육과정이 달랐는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 5살에서 7살 아이들은 교육과정을 같이 해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따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게 누리과정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통의 교육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연령별로 너무 세분화해서 교육과정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처음에 누리과정이 생길 때 뭐였었냐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의무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그리고 하원 시간이 더 늦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분화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넣어놓다 보니까 5살, 6살, 7살이 너무 교육 내용이 과하다. 그런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선생님들이 어떤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서울과 강주, 제주도 이곳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죠.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또 교사들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다양한 수업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내용이 세분화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다른 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 교육처럼 모든 아이들이 같은 교육 내용을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누리과정을 개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이제 시대적인 요구도 있었고 또 교육 내용을 좀 간략화 좀 시켜주라. 그래서 커다란 내용들 배워야 될 것들은 커다란 내용은 덩어리로 놔두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교사의 자율성과 지역적인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자유롭게 교사들이
아이들의 또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금 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누리과정 처음에 오면서 너무나 이제 세분화 시켜놓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가르칠 내용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유아 단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감각 교육이거든요. 다양한 신체의 움직임을 통한 감각 교육인데 그런 감각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이 감각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감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놀이과정을 넣은 거죠. 근데 놀이 교육을 유아가 주도해서 논다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놀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해서 놀이를 통해서 배움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놀이 학습, 뭐 놀이 수학, 놀이 한글, 뭐 이렇게 이제 놀이라는 말을 모든 것에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확한 놀이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놀이, 논다, 플레이. 선생님들은 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교사 연수 때 또 교사들과 어떤 회의 때 브레인스토밍 때 2019년 개정 누리과정 생기면서 2020년에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 교사들 연수에서 놀이가 뭐냐는 거였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놀이가 뭐예요? 학부모가 생각하는 놀이가 뭡니까?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놀이에 대한 정의가 일반화 하나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각각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이들이 그냥 밖에서 노는 거 또는 그냥 앉아서 학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놀이 기구 어떤 구체물을 가지고 뭐 수학을 배운다. 이것도 놀이 수학 아니냐. 뭐 그리고 체육 선생님이 와서 수업하는 게 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각각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다시 재조명할 수 있도록 했었죠.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놀이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나오냐면 놀이라는 것은 즐거워야 한다. 아이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놀이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교사가 시켜서 노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 놀아야겠다. 무엇을 하고 놀아야겠다. 난 이 놀이를 먼저 하고 이 놀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주도적으로 그 놀이를 이끌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과정지향적. 결과가 실은 놀이를 놀다가 보면 어떤 걸 만들다가 보면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순간순간 즐거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과정지향적이다. 그리고 아이가 놀이하면서 몰입되는 것이 노는 거다. 아이들은 노느라고 정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저 어렸을 때는 해가 떨어질 때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놀이 한번 하면 몰입해서 놀면 다른 것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놀이했고 지금 아이들한테 놀이터 가서 놀다 보면 이제 집에 가자 배고프지 집에 가자라고 하면 아이들 어때요? 아니 배 안 고프다고 밥 안 먹어도 된다고 더 놀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것처럼 놀이는 하나의 자기가 몰입해서 노는 거 몰입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 이게 놀이이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 우리 집 유아교육 현장에 선택 놀이라고는 자유 선택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유 선택 활동이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지 놀이에 너무 많이 있는 수가 몰리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다양한 놀이를 아이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의도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나는 꼭 저 놀이를 하고 싶어. 나는 블럭 놀이를 꼭 하고 싶어. 그런데 아이가 들어와 이제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등원해 보니까 이미 다른 아이들이 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선택해서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기가 원하지 않는 놀이에 가서 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놀이가 아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건 즐거워야 되고 자기가 선택해서 노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몰입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결과보다는 가정지향적인 거, 주도적인 거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놀이이다. 이렇게 이제 놀이를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용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신나고 즐거운 마음이 바로 놀이다. 그렇죠. 신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게 바로 놀이다. 그래서 이런 놀이에 대한 개념이 다시 정립되면서 그래서 놀이 수학, 놀이 한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놀이가 아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이에 대한 정의가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놀이의 본질과 가치를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놀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세상을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방식, 놀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놀이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 때 충분한 놀이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놀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이상,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몰입해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장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놀이를 한다라는 것은 실내에서 놀이할 수도 있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뭐 이제 안전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흥미 영역에 있어서 뭐 방식이 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 전에 유아 놀이 중심으로 가기 전에는 자유선택 활동 영역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 수만큼만 그렇게 놀다 보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놀이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놀이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저는 2010년부터 이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놀이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어제는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좀 센터장 이제 뭐 추천이 있어가지고 면접을 갔다 왔었는데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려면 마음의 근육이 이제 강화되려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몸이 건강함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뇌교육학적으로 그 마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내 몸을 강화시키고 몸을 근력을 생기게 함으로 인해서 몸이 건강하면서 마음이 건강하면 꼭 몸이 건강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마음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잘해봐야지, 오늘 꼭 뭔가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늘 몸이 어디가 아파요. 몸이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에다가 내 몸이 건강하고 또 잘 유지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놀이 심리 지원을 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다른 친구에 대한 더 배려심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일어났었고 그다음 배품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충분히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이제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기자회견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편인데 그 보여주는 이유가 지금 현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생기는 것과 맥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적인 것을 아무리 넣어주려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가 관심 있는 것, 그다음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자기의 그 사고의 폭이 확대되지만 지금처럼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 과정에서는 초등이 뭐 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잘 말한다는 건 참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기자회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한마디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이제 보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정을 이제 칭찬을 많이 했었죠. 네. 이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이제 처음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역을 해줄 테니까 질문 이제 통역가 이런 언어적인 것들 때문에 질문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럼 통역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 질문을 못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다른 기자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어색한 거죠. 물론 지금의 현재 MZ 시대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Seeing Again 2 이제 가끔 즐겨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뭐 20세, 20살, 뭐 21살 아이들 보면 어쩜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전문가들 앞에서 떨지 않고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떠오는 사람들은 의외로 이제 나이가 있을고 뭐 전문가 있을수록 이렇게 떠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의 물론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게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아이들이 우리는 그렇게 잘 표현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인 우리 세대인 부모인 지금 현재 이제 7080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혹시 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을 때 창피당하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들로 질문하고 이런 생각을 자기 표현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시면 제가 처음 시간에 뇌의 유연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아이들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구나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야. 그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을 해보면서 이게 틀린 답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굳혀버린다는 거죠.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책 내 인생을 바꾸는 힘 네메라이라는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나 관념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은 사회 보편적인 거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 받았던 가치, 원리, 원칙, 뭐 관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화되어 있었던 것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틀리다라고 내가 단정을 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활발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굉장히 아이가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고 또 생각이 경직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오전에도 선생님들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러려면 자꾸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오바마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린이집 아이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우리 아이가 내 생각을 잘 표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표현을 조금 더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유치원생 아이들은 뭐 자기가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기질의 아이들은 자기가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말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기질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또 말을 하지 않은 기질에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뭐 우리가 이제 다차원적인 그런 생각들을 뭐 편하게 뭐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기질의 아이들의 자기 기질을 충분히 표현을 하려면 그 기질을 인정해주는 교사나 부모를 만났을 때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기질을 편안하게 자기가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성격이 원만한 아이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80%, 뭐 90%인 직업이 바뀐다. 그래서 미래에 정말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4차 산업혁명 6대 플랫폼과 듣보잡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뭐 3D 프린팅 전문가, 뭐 가상현실 교육 전문가, 뭐 가상현실 교육 전문가는 메타버스로 인해서 많이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거고 뭐 스마트 스쿨 사업자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저도 되게 놀랬던 게 어떤 거예요? 요즘에는 뭐 블록체인 전문가 여기 디지털 세탁인이라고 있죠. 디지털 세탁인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자기의 정보가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 있죠.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럼 그러니까 사진을 올리고 자기가 원치 않은 정보가 이미 뭐 인터넷으로 뭐 떠도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디지털 세탁기는 자기가 원치 않은 정보를 의뢰를 하면 삭제를 해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원치 않은 건데 SNS를 통해서 내 사진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흑역사 뭐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사진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공유되면서 불편함을 뭐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직업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직업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뭐 선생님이 될 거야, 너는 변호사가 될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지금의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는 뭐 어떻겠어요? 10년, 15년 후면 뭐 직업을 갖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2030년 뭐 2035년, 40년 이렇게 될 텐데 그때는 또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인지적인 부분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장 뭐 필요한 것들이 현재는 미래형 직업에서는 위기 대처 능력과 열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 10년 이후에 에서는 당연히 위기 대처 능력이 필요하지만 열정은 내려갔어요. 그리고 대응력, 미래 예측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체험과 또 소통 능력, 여기죠.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물론 뭐 줌으로 뭐 제주도, 뭐 서울 이런 게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결국은 사람이 그 상황들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정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이런 직업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도 창의력과 소통력, 융합력이 연결되는 미래의 인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나는 아이들에게 뭐 수학을 잘 가르쳐야지, 뭐 영어를 잘 가르쳐야지 이런 것들인 게 아니라 이런 창의적이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이런 다차원적인 아이들로 성장을 시키려면 내가 어떤 교사여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협력하고 또 탐구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공감하고 또 조절해 가는 거 자기의 마음도 조절해 갈 수 있고 조절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만 또 다른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좀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에서 게 아니라 놀이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죠. 저 친구는 이렇게 하면 싫어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 친구가 놀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런 것들 다 내 중심적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그건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1876년에 브리게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놀이가 나와요. 우리 선생님들 좀 보시면 보이시나요? 다양한 놀이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굴렁쇠 노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나요? 선생님들 보면 여기는 이건 뭐죠? 이렇게 뛰는 거, 뛰어가지고 나중에 말뚝박기 아시나요? 말뚝박기처럼 하는 거, 통에 올라가는 거. 여기 있네요. 말뚝박기 있고 여기는 사람을 하나씩 띵뛰기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공기놀이 하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공기놀이 하고 있는 거 보이시고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기마놀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기마로 해서 뺏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난간에서 놀기 이렇게 막대기로 뭘 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기차놀이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우리나라 그림이 아니죠. 그 서양의 그림인데 모든 사람은 놀려고 하는 놀이의 본능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는 거나 우리가 어렸을 때 노는 거나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놀이의 본능, 그래서 인간은 모두 놀이의 본능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마음껏 놀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거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대로 충실하게 지내지 못할까?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전쟁을 겪고 또 그 재건을 하면서 어땠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여기 그림은 지금 개미와 배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미의 배짱이 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들었나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겨울에 추위에도 끄덕 없었고 배짱이는 여름 개미가 일을 할 때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놀기만 해서 겨울에 먹을 식량이 없어서 개미한테 먹을 것을 얻어 먹으러 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개미가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해요. 쉬면서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물론 겨울에 편하게 쉬기는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항상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편하게 나중에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순간을 쉬고 즐기고라기보다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 배짱이 입장에서는 과연 이 배짱이가 음악으로 이렇게 기타로 놀긴 했지만 정말 항상 이 배짱이가 놀았을까?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을 더 강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놀면 굶어 죽어, 놀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손 벌리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통화가 우리의 무의식적인 부분에 이제 각인되면서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노는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게 됐습니다. 놀이터의 이제 종류를 한번 봐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놀이터가 지금 다 실내 놀이터입니다. 우리가 실외 놀이터도 놀이터가 어디에 많아요?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 보면 우리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조합 놀이터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죠. 그런데 놀이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다 똑같아. 다 비슷해. 정말 공장에서 찍어낸 놀이터를 다양하게 그냥 아파트에도 갖다 놓고 뭐 어린이집에도 갖다 놓고 다 똑같아요.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거라겠죠? 상상력이 발휘되는 창의적인 상상력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놀이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놀이터에서 가면 정말 신체적인 움직임만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실내에 많이 했는데 이제 실내에 있다 보니까 춥기도 하고 또 먼지도 있고 또 뭐 미세먼지도 있고 이러면서 실내로 들어왔죠. 그게 뭐 키즈 카페 이런 형태로 들어왔는데 그런 실내에 있으면서도 똑같은 형태로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실내 놀이터가 이제 노는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 아이가 실내 놀이터에서 놀면서 아토피가 이제 심화가 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이 실내 놀이터도 다 똑같아요. 형태가 볼풀 있고 뭐 자동차 있고 뭐 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있고 거의 형태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냐? 어른들이 이거를 사업화 시킨 거예요. 돈을 받고 놀이터를 이용을 하려면 돈을 내고 이제 놀아야 되는 게 바뀐 거죠. 그 전에는 놀이터는 놀이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나 놀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공원에서도 놀 수 있었고 뭐 개울가에서 친구가 놀 수 있었고 다양하게 놀 수 있었는데 이게 상업화가 되면서 그런 것보다는 뭔가 하려 하고 뭔가 도구가 주어지고 이렇게 해야 놀아야 잘 노는 것처럼 인식을 바꿔버린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뭐 1시간을 이용할 때 10,000원 이렇게 하면서 이 놀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놀 수 없다, 놀이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인식을 만들어 버리는 그게 어떤 거라고요? 상업화로 인해서 놀이터 이퀄 뭐 실내, 뭐 외 조합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논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놀이터를 한번 보면 여기에 있는 이제 놀이터를 보시면 이거는 이 놀이터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기 지금 고래 모양의 지금 놀이터죠. 이 놀이터는 고래죠. 아마 범고래처럼 굉장히 놀이터가 이제 큰데 아이들이 지금 어디를 딛고 올라가나요? 옆에 있는 지느러미를 이제 잡고 올라가는데 클라이밍처럼 해서 지느러미를 잡고 올라가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래 등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을 하겠죠. 아, 이 고래가 지금 물속에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지금 물속에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올라가는 도중에 그 저기 고래의 지느러미를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거. 그리고 앞에 있는 그 고래의 이제 그 이빨 있죠. 이빨로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지금 뭐 고래한테 잡혀 먹을 것 같아. 뭐 친구한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나 잡혀 먹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하는 곳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정말 어떤 생각을 할까요? 판에 박히고 규격화 있는 생각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역동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주어지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놀이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정말 할로윈을 생각이 들죠. 마녀가 긴 그 빗자루로 된 거를 타고 날아갈 것 같고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런 뭐 마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착한 마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한쪽에는 뭐 나쁜 마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놀이터를 보면은 뭐 까마귀도 있고, 뭐 저는 뱀이 아니라 용처럼 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아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신체적인 움직임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런 놀이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어른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안전이라는 이유로, 안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아이들에게 그 이상의 학장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데인저러스하는 거, 정말 위험한 상황은 저희가 예방을 해야겠지만, 어떤 리스크적인 거 충분히 아이 스스로가 예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도전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돌이 저는 그런 예를 되게 많이 드는데, 숲에 올라가면서 돌이 있어요. 그러면 3살 아이한테 그 돌을 딛고 올라가는 것이 위험하다, 지나가는데 돌이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해서 돌을 다 치워주는 것이 맞을까요? 그럼 이 아이,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크는 세상은 이 돌보다 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해줄 역할은 돌을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돌을 넘어가는 거, 돌을 돌아가는 거,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디를 다 깎아줄 것이 아니라, 돌을 다 치워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예측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인지상이 어떤 거였죠? 위기 대처 능력.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의 상이 위기 대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런 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그런 과정을 만들고 몰입하고 또 즐거움을 알고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놀이가 주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쐐기풀 이야기를 했었죠. 이 쐐기풀 은 유아, 정말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유아들이 있는 그 상황에 이런 그 접촉했을 때 독성 있는 식물을 심어둔다는 것은, 그렇게 놔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들이 민원이 엄청 날 거고, 아마 신문고에도 계속 뭐 청원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 어린이집은 뭐 안 된다, 원장이 철학이 없네, 뭐 이런 게부터. 근데 이곳은 그걸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말린 모양도 그대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걸 없애버리면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생긴 것은 이런 위험이 있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말랐을 때는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도 알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숲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랫동안 숲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